여보세요. 나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여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내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30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느낀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충격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엄청 힘든 삶을 살았고 특히 아버지는 한쪽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다른 이들에 비해 더 적은 돈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삶을 이겨내기 위해 아버지는 힘든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 형제들이 남들보다 덜하지 않게 자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울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게는 1살 더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외모와 성격이 매우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데 우리 부모님과 남동생은 가족같이 닮았는데 나만 다른 가족 같다고 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에서 동생과 나는 매우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나는 싫어하는 것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떠들썩거리고 있었다면 동생은 어떤 일이든지 바로 발끈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는 매우 다쳤었어요. 형이지만 주먹이 날아오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욕을 퍼붓는 경우도 있었죠. 남동생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와 동생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형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이번에도 또 형만 살찐다. 도대체 이 놈의 집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맨날 형만 아빠가니 형만 알아봐? 정말 지겹다. 야, 너 무슨 말이 그리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아들여? 당장 사과해야지. 나 사과 못해. 맨날 이렇게 형만 챙겨주는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기 싫다. 형은 내 맘 모르니까. 부족한 게 없이 다 받고 자라고 있으니까 그날도 나에게 신발을 사주신 부모님께 화를 낼 정도로 화가 난 동생은 내 신발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윽박지르며 온질렀다.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동생은 내 신발 한쪽을 창밖으로 던지고 나서야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를 많이 아껴주셔서 챙겨주신 것은 사실이요. 없는 형편에. 책에는 항상 좋은 브랜드의 옷과 신발, 학용품을 사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 때문에 제 남동생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장남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제게 먼저 챙겨주셨지만 그런 모습을 남동생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우습게 듣고 급기야는 많이 대들기도 했어요. 동생이 대드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왜 형한테만 지나치게 다 베풀고 잘해주느냐며 울분에 쌓인 목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저도 잘할 수 있다고요. 아, 근데 왜 맨날 기회는 형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저도 아버지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아, 근데 왜 형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형처럼만 해주시면 성적도 오르고 다 잘 될 거라고요. 너 이 녀석의 자식, 자꾸 형하고 그렇게 비교할 거야? 형은 이 집안의 장남이고 크게 돼야 하는 놈이라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장남 아니면 사람도 아닌가요? 단지 그 이후로 형만 다 해주시려고 하시는 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전 나가 살겠어요. 저 같은 놈 필요 없으시잖아요. 남동생은 오랜 시간 동안 불만을 토로하더니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학교를 재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짐을 싸서 나간 동생은 그 후로 한참이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중퇴가 돼버렸죠. 저는 백방으로 동생을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저는 고3 수험생이었는데 공부를 하는 시간을 쪼개서 동생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동생이 친구들에게도 물어봤고 이전에 자주 다니던 PC방과 노래방 건물 옥상 같은 곳도 뒤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제게 동생을 찾을 필요 없고 제 공부만 매진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동생을 너무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제가 보아도 너무 저만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수험생이었지만 동생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인데 공부만 매진해야 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싫기도 했고 집중도 되지 않더군요. 뭔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항상 마음이 싱숭했으니 성적도 떨어지게 됐어요. 얼마 후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가렸는데 부모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이 인간이 어머니 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당신이 나나 아무튼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아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행복을 느낄 거예요. 여자 혹시 난 아직도 어떤 사람이 내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장남의 눈에 피눈물이 결코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계속해서 그 의미가 맞는지 생각되고 왜 내 아이에게 이렇게 해도 될 건지도 모르겠고 때때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게 할 정도로 서운해요. 내 고민 이러다가 나를 신경해서 말렸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같은 아는지 턱이요. 나한테 이렇게 마음이 왜 이럴까건 불편해질 마련이야. 우리는 아들한테 예에만 있는 사람인 거야. 진짜 부모님의 이런 얘기들이 걘데 뭔가 이상하다고 아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께선 아버지를 원망하심에 저만큼 예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차별이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동생이 차별받는다며 속상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다. 차가 없어 무슨 문제 일어나요? 혹시 성적 문제라도 보이면 아버지가 영어 과외를 시키라고 하셔요.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유능한 선생님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에서 식사조차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외라니 이미 비싼 학원에 다니는 것도 부족한데 무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단력은 엄청나서 한번 마음먹은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반 친구 중 한 친구의 소개로 고가의 과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공부에 전념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었고 꽤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 소등소등한 후 주유소와 배달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작은 원룸과 중고차를 구입하여 돌아왔다고요. 동생을 보고 너무 반가웠지만 동생은 아직 제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말없이 멀리하려는 동생에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자식이 이끌리는 대상에서 멀어지니까 어디 있었느냐 내 이놈의 출신은 연락이 없고 어머니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사는데 어머니 미안하게 죽는 건 왜 그렇게 죽고 싶느냐. 이 소설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장남과 누이 둘을 키우면서 소중한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녀는 대학생이지만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생에게 살아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생은 돈을 벌어 엄마에게 효도하고자 노력하지만 자신의 독립을 고집하여 집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동생이 자주 집에 찾아올 때마다 훌륭한 음식을 사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대한 형이나 그렇지 않은 동생과의 대립이 언급되었으며 가족들 간에 서로 다른 역할과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형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게 도와준다면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놈의 장남 사랑, 동생의 말들은 계속해서 내게 불편함을 줬다. 이미 취업과 미래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동생의 행동은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 시절에 여자친구가 생겼다. 같은 학교를 다니던 여자였는데 매우 활발하고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먼저 좋아해 주었고 몇 달간 내게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내게 말했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갑작스럽다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후에 일단 만나보자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신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녀는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찍으면 꼭 그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녀는 하염없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알바를 하는 곳에도 찾아와서 도서관에서 저녁 늦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음료수 한 캔을 들고 제 앞에 자리를 잠시 잡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 친구들이 보게 됐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내가 그녀와 사귀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는데 그녀가 워낙 집안도 좋고 다니는 것도 고급스럽다 보니까 내가 돈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고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같은 과 선배들이 날 보고 살짝 비웃으며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때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소문이 퍼진 대로 퍼진 후라서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몇 번 만나게 됐어요. 사실 내가 그녀에 대한 마음이 싫었던 건 아니거든요. 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내 상황이 괜찮았다면 바로 사귀었을 정도로 그녀는 성격과 외모, 그리고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녀를 좋아하던 남자들도 몇몇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성격도 정말 화끈했고 돈도 잘 썼어요. 나 같은 평범하고 결핍된 집안 아들이 뭐가 좋다고 옷도 사주고 고급스러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요. 그렇게 됐어요. 이걸 입어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난주에 샀어. 응.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싼 걸 왜 샀어? 괜찮아. 나 정말 괜찮으니까 당장 가서 환불해. 왜 이래? 정말 내가 살 정도가 되니까 산 거지. 그냥 사주면 쿨하게 받아. 좀 입으면 안 돼.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 그녀의 호의는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저는 군대를 다녀오게 됐고 그녀는 그런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가 있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집안 소개로 선도 여러 번 봤다는 사실은 친구를 통해 듣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녀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던 저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바보였는 것을요. 어쩌면 제 집안 형편이 그렇다 보니 그녀가 어떻게 해도 뭐라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었죠. 어찌 보면 그녀도 이런 제가 편해서 저와의 연애를 이어나갔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그녀와의 연애는 그녀가 정해놓은 패턴대로였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바쁘다고 하면 안 만났고, 숙소를 예약해놨다며 놀러가자고 하면 그저 따라가고 그러면서 만났어요. 그렇게 년을 살다 보니 점차 그 생활이 익숙해져간 그녀에게 감정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술을 조금 마신 후 내가 진지하게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도면 다른 조건 좋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만나고 있어? 사랑이 어떻게 조건으로 되는 거야? 난 그냥 너를 좋아해서 좋은 거야. 조건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런데 너희 집에서 나 같은 놈을 좋아할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글쎄, 나는 모르겠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 6개월이 지난 뒤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했어요. 부모님은 그냥 장남인 나가 여자를 데려다 주었던 것에 감격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떠난 뒤 남동생은 선뜻 제게 말했다. 형, 그 여자가 형 하나한테 만족할까? 왜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딱 봐도 안 어울리는데. 그러자 난 남동생에게 말했다. 너 말 조심해. 결혼하려고 데려온 예비 형수한테 너 무슨 말을 그러냐? 하지만 남동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형이 대학을 잘 갔다고 만났나 본데 우리 집 꼴을 보고 얼마나 어울리는 건지 봐. 분명히 오래 못 가다.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럴 거라고. 너 말을 똑바로 못해. 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야기를 한국어로 재창작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에 분노하고 그로 인해 동생과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는 과거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형제 사이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형제들 간에 있던 갈등과 상처는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헌신으로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발생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항상 자신을 믿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시부모님 집에 잘 가지 않는 아내의 무뚝뚝한 모습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었죠. 장인 부모님은 비싼 선물을 사주시면서도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해주는 게 어렵다는 핀잔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생신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온 아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저희 남동생과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케이크 하나만 들고 왔는데 형수의 그 모습에 남동생이 일격을 가했죠. 형수님, 아버지 생신에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몇 년 동안 참을만 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렇게 말투가 심해요? 아니, 남들은 생신에 음식을 차리는데 우리 집은 케이크 하나로만 대접하는 건 참으로 역겨워요. 몇 년 동안 정말 보기 싫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다 말했어요. 집안을 못 배웠다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요즘 누가 생일 파티를 하나요? 저희 부모님 생신 때 호텔로 가서 맛있는 뷔페를 먹는 걸로 끝낼 거라고 했어요. 가정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일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형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무식해요. 저희 부모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요. 바로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요. 그날 형부와 형사 사이의 다툼 끝에 형부는 우리 집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일로 처가에서 큰 꾸중을 받고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나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이다고 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사주는 장인과 장모님을 받들기로 했고 앞으로 아내 집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짜증났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데 어쩌면 결혼 후로 서로 사이에 벽이 생기며 서로 멀어지는 것 같아요. 화려한 신혼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아내를 위해 먹기 싫은 샐러드나 빵을 억지로 먹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잠자리도 줄어들고 아내는 외출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 평소보다 피로를 많이 느껴서 집에서 심하게 피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복통을 많이 호소하셨고 심할 때는 바닥에서 굴러지실 정도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두 분만 살아서 아버지의 통증에 대해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안 좋은 증상을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돈을 아끼려고 거부하셨어요. 일중에 쓰러지시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는 매우 약해 보였어요. 체격이 작으셨지만 더 약해진 모습에 안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많이 받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자 눈물이 흘러내려서 목이 메어버렸죠. 회사를 떠나 병원으로 뛰어든 저를 보고 아버지는 왜 쓸데없이 왔냐고 말하면서 회사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증오를 드러내시면서도 병원비를 아끼다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으신 아버지의 가는 힘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배가 상당히 아프실 텐데도 남들이 보지 않게 참고 견디시며 일만 하셨던 아버지의 가는 힘이 간경화가 매우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정도까지 참고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치료를 시작할 때가 되었지만 최선의 방법은 간이식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 사람이 평생 고생한 사람이에요.
빨리 가능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내게로 향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편한 일을 견디면서도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좋은 옷과 학용품을 사주신 멋진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았던 나였습니다.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죠. 엄마, 제가 할게요. 아버지 수술하고 그러면 잘 챙겨주세요. 뭐 하니다. 저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그러면 못 쓴다. 내가 할 거다네. 아버지 내가 살릴 거야. 엄마도 안 좋으시잖아요. 간이식하면 몸이 많이 상해서 아버지 챙겨드리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장남으로서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 아시면 난리 날 터인데. 저는 엄마에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제 뜻을 굳힌 후 아내에게 간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사위가 소원해져서 서로 별로 말도 안 하고 지냈기에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아내는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짐을 싸서 나가 버리더군요. 여보,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응, 간이식이 그렇게 문제야. 그런 거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 같은 집안이랑 애초에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결혼은 우리 둘만 하는 건 아니잖아? 가진 것 없는 당신 몸뚱아리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 몸뚱아리마저 나눠준다니. 더 이상 나는 당신과 살고 싶지가 않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얼마 지나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간이식을 앞둔 얼마 전 나는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남동생은 자신도 간이식을 해준다고 했지만 나는 완강히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동생의 일부를 도왔던 나에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요구로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CT부터 간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하며 아버지와 간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도 했어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검사를 끝낸 후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환자분의 아드님은 혹시 입양하신 건가요? 분명히 환자분이 아드님이시라고 하셔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맞으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치,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네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피조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올랐어요. 이런 소식에는 청천벽력 같이 놀랬어요. 아버지와의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생각조차 못 해봤던 일이었어요. 나는 무언가를 알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일단 의사 선생님에게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대형 수술을 앞두고 고생할까봐 무척 걱정되었거든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운 적도 있고 말이에요. 나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했어요. 자식도 아닌 나에게 이제서야 해주신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요. 솔직히 몇 번을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간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모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참으로 번득번득해졌어요. 하지만 결심을 굳혀 수술대에 오르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의 아버지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죠.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건지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뒤 마음을 가라앉힌 후 엄마를 찾아갔어요. 내 마음은 차가워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군지를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얼굴이 그리 슬프게 생겼니? 물었죠. 제가 입을 떼었다. 사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버지께서 드시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일단 아빠 모르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덜덜 떨며 멍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 심장을 깊게 한 번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아프리시아를 잃었고 너를 할머니 집에 두고 나갔어. 그동안 너를 누가 키워줬을까? 나는 놀라 그런 말을 한다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맡긴 사람은 이제 있는 나의 부모들이야. 할아버지는 혈연상 아버지는 아니지만 잘 대해주시고 목숨도 한 번 구해주셨다는데 그는 형의 아이가 아닌 130대인 척하는 착했던 분이야.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고 키워주셨대. 생각하면서 키워온 것이에요.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이전에 언급하신 형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형은 할아버지가 재혼하신 할머니가 데려온 아들이었고 결국은 제 아버지와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도 뵌 적이 없어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자 자식을 잃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서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 혈통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제 얼굴조차 낳아주신 분들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진으로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뒤늦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남동생은 작은 체격부터 눈빛까지 참으로 비슷해 보였지만 저만은 비슷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매우 어린 나이에는 혼자 생긴 건 아닌가 염려를 하기도 했던 정도였고 그건 바로 제가 이 집안 가족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아, 그래도 넌 우리 아들이야. 우리는 단 하나도 너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 아버지를 봐. 그리고 심장을 깊게 한 번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아프리시아를 잃었고 너를 할머니 집에 두고 나갔어. 그동안 너를 누가 키워줬을까? 나는 놀라 그런 말을 한다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맡긴 사람은 이제 있는 나의 부모들이야. 할아버지는 혈연상 아버지는 아니지만 잘 대해주시고 목숨도 한 번 구해주셨다는데 그는 형의 아이가 아닌 130대인 척하는 착했던 분이야.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고 키워주셨대. 혹시나 너무 걱정돼서 자기 자식인 내 동생에게도 그런 식으로 매몰됐으면 너는 우리 창남이에게 창남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몇십 년이나 감쪽같이 몰랐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잠시 먹구름에 가려 아무 말도 못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식사도 같이 해달라고 하셨지만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웠어요. 소주 한 병을 사서 어둠 속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일 동안 수술을 받고 퇴원하면서 아무도 없는 집안은 너무나 허전했어요. 보통이면 TV를 틀고 집 전체 불을 켰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방 식탁 등 하나만 켜고 앉아 소주를 따라 마셨어요. 수술한 뒤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은 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마셔도 기분이 되지 않았던 그날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한 병을 마신 즈음에 누군가 현관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아버지가 서게 계셨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우리 아들을 보러 왔지?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아이고, 이게 뭐야? 술 냄새 좀 나는데. 아니, 그럼 못 마셔? 안 돼, 못 마셔. 아버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얼른 앉으세요. 너, 이놈의 자식. 어디서 뭔 소리를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 장남이다. 영원한 내 장남이여. 알겠어. 이상한 생각하지도 말고 이 예비만 믿어. 아버지, 내일 나랑 갈 데가 있으니까 옷 따시게 입고 나와라. 알겠냐. 아버지는 애써 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납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 아버지는 발길을 돌리셨고 저는 다음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어디론가 향했어요. 웬 납골당에 멈추어 섰고 아버지는 터벅터벅 안쪽으로 들어가셨죠. 어느 한자리에 멈춰 서신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형, 아들 왔어. 그동안은 사진만 다 썼잖아. 눈,
그게 뜨고 잘 봐봐. 이놈의 자식이 자기 간을 나한테 떼어줬지. 뭐야? 내가 염치도 없이 그걸 받았네. 형,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고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안쪽을 잘 들여다보니 저희 어린 시절 사진들 몇 개가 차곡차곡 있더군요. 앞니 빠진 못생긴 모습부터 초등학교 졸업사진, 여드름 가득한 중학교 시절의 빡빡이 머리를 한 모습까지. 아버지는 제 성장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 인사드리자면 당신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처음 보게 된 순간 사사건건을 떠올리며 울었어요. 아버지는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위로해 주셨죠. 생각을 정리한 뒤 동생에게 마음이 너무 미안해졌어요. 동생이 홀로 지내야 했을 모든 걸 빼앗아 간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나를 욕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생은 괜찮다며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진득한 성격도 아니라고 하며 지금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안녕, 난 이야기꾼이야. 형은 내 형이고 우리 가정의 맏형이야.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다 보니 엄마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 형에겐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말까지 꺼진 채로 있었어. 하지만 형이 아버지에게 간까지 헌신을 드렸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미안할지 모르겠어. 나도 미안하다. 형이 모르는 채로 대놓고 화를 내고 괴로워하기만 했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분이야. 형이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아들보다 더 챙겨주신 걸 보면 말이지. 아유. 나는 그럴 수 없다. 아버지께서 형을 대신해 그러셨나 봐. 미안하고 고맙다. 나 때문에. 형이,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날 우리 형제는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며 진정한 형제 사이가 된 것 같았어. 동생을 미워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며칠 뒤 나는 동생의 공부를 도울 수 있도록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서 보내주었다.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사춘기 시절을 방황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동생은 이제서야 무슨 공부를 하냐며 웃으며 말했지만 심심히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사회에서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은근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공부라면 어느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날짜를 정해서 공부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동생은 고졸고시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건강도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 역시 수술 이후 초반에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서서히 건강을 되찾게 됐고요. 그리고 나와 동생은 각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은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면서 끝났는데 다시 함께 살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소소한 밥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오히려 나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우리 집안의 장남은 나였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나였지만 동생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소슬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장난을 치고 차별을 한다면서 진화선언을 한다면서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았어요. 동생은 곧 결혼을 앞둔 상태예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정말 용감하고 멋진 사람 같아요. 제가 훨씬 못미팅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멋진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대학에 다니는 팁을 알려달라고 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같았어요. 여자들에게 어색하게 맑아질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신 곳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모님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놀라기도 해요. 이야기를 쓰면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내일은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방문하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